자, 우선 고발 사주 사건, 이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도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좀 먼저 해주시죠. 네, 고발사주 사건을 요약을 하면 그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굉장히 그 불리한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고발을 해달라고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한 사건을 뜻합니다. 아, 그러니까는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나요? 그 상황 네, 그 시절에? 시절에는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발을 대신 해달라라고 하는 고발 사주를 검찰에서 시도했었다. 그래서 그 고발장을 직접 본인들이 작성해서, 이제 검사가 작성해서 그것을 미래통합당이었나? 당시 이름이. 네,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예,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하고 김웅 의원이 다시 이것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좀 일을 꾸미려다가 이게 좀 약간의 내부 고발자 형식으로 좀 밝혀진 바가 있는 건데요. 근데 그 당시에 결론은 일단 공수처에서 그거를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다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이었던 것 같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기소 의견을 원래 검찰에 넘겼던 거죠. 맞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소 의견을 넘겼는데 이 공수처가 갖고 있던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 시간만 딱 두고 보더라도 손준성이 김웅에게 전달하고 김웅이 그 조성은한테 전달하는 그 시간이 타임테이블만 두고 봤을 때 네. 이거는 제3자 개입의 여지가 없고 이 세 사람의 연결고리가 딱딱딱 맞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공수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파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고발 사주가 연결이 되고 일어났다고 했는데 손준성 검사는 내가 작성한 거 아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전면 부인을 했고요. 김웅 의원은 본인이 처음에 이걸 받았다 그랬다가 아니라 그랬다가 말이 좀 왔다 갔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이게 전달이 됐고 그래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이거를 고발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상황이 맞다면은 딱 다이렉트로 검찰이 정말 현직 국회의원을 시켜가지고 고발을 의뢰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당시에 왜 손준성 검사만 기소가 되고 이 김웅 의원은 기소가 안 됐던 겁니까? 김웅 의원은 그 고발 사주가 진행될 때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아, 민간인이었다는 후보였군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공무원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김웅 의원에 대해서 너네가 더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기소 의견을 넘겨라.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공모한 게 맞다라고 했던 것인데 네. 검찰에서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시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전달한 거, 그 조성은 씨도 검찰에서는 당원으로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 조성은 씨는 미래통합당 선거대책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전달을 하면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려는 게 너무 이게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그 조성은 씨를 그냥 당원으로 격화시키면서 당원으로. 당원이 당원한테 전달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게 첫 번째 근거였고요. 네. 그 두 번째 근거가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씨한테 전달될 때 뭐 김웅 의원과 그리고 손준성 검사 사이에 제3자가 개입했을 수 있고 그리고 제3자가 작성한 것을 손준성 검사한테 보낸 것을 손준성 검사가 전달만 했을 수도 있다라는 뭐 제3자 개입 가능성.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부인하고 있다가 이제 그 불기소의 주요 근거였습니다. 부인하고 있다는 게 불기소의 근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웅도 손준성도 자신들이 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불기소 결정문에 들어가 있어갖고요. 저희가 네. 좀 실소를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뭐 피해자들 대부분 다 부인하는데 검찰은 그런 거 원래 피해자들은 부인하기 마련이니 객관적 증거를 말해주마 이러면서 원래 기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한다. 불기소 결정을 할 때 네. 그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만큼 수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비판을 했지만 검찰은 수사기관이고요. 그리고 네.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만큼의 증거는 자신들이 모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분명해 보이는 사실이라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찰이 그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그 큰 당에 이 고발을 의뢰했는데 이제 그게 핵심인데 이 검찰에서 불기소한 이유는 검찰이 그 사람에게 의뢰했다는 그 연결고리가 확실하지가 않다. 이거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더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 지금 상황이 엉터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좀 정말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만. 자, 어쨌든 그래서 네네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겁니까? 일단은 손준성 부장검사는 재판에 넘겨져서요. 지금 네.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그 재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요. 애초에 이제 초기에 그 고발사주 수사를 했던 공공수사 일부, 그러니까 지금의 불기소를 준 공공수사 일부랑 같은 부서지만 사람이 달랐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공공수사 일부는 손준성, 김웅, 조성은 이거를 단언하고 확신을 해서 네. 초기에 이렇게 전달됐다라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이제 검찰 조사에서는 네. 그 재판에서는 이제 지금의 공공수사 일부가 김웅 의원에 대해서 불기소를 할 때 네. 그 애초에 이제 공공수사 일부가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 근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담 보고서를 조작했던 것도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공공수사 일부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 처리를 했는데 뭐 손준성 검사가 기소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되냐 안 되냐 확신했을 때 원래 수사했던 부처에서는 손준성, 김웅, 조성은으로 연결고리가 확실하니 당연히 김웅 의원까지도 수사를 맡게 된다, 그러니까 기소가 돼야 된다라고 확신했는데 수사 그 검사들이 교체가 되면서 이게 좀 결론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요 인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인사가 나온 이후에 이제 검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기동 차장 그리고 이동 부장검사 이런 라인으로 바뀐 거고요. 이 라인이 바뀌면서 이제 수사 결과도 좀 달라진 상황이 된 거죠. 와, 바뀌면서 수사 결과가 달라져야 되니까 기존에 수사했던 걸 뒤집어 엎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새롭게 포렌식하는 수사관을 불러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 포렌식하는 수사관이 제3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불기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재판에서 밝혀졌어요? 그렇게 했다는 정황이? 맞습니다. 이 포렌식 전문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왔었는데요. 네. 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 손준성 부장검사 측 그리고 공수처 측에서 똑같은 걸 질문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손준성 부장검사 측이 이제 보고서만 보고 이분이 그 자기들한테 좀 약간 긍정적인 증인,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증인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 좋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이 증인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동 부장검사가 이 포렌식 전문 수사관을 불러서 물어봤던 건 뭐 A가 B한테 보냈다, B가 C한테 보냈다, 뭐 이럴 경우의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그 포렌식 전문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이제 그 면담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그때의 이제 손준성 그리고 김웅 조성은 이 이름을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물어봤다면 자기는 몰라서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 측에서도 이렇게 이제 손준성 그리고 김웅 쪽에 우호적으로 그 면담 보고서가 돼 있는데 혹시 이런 말들 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공수처 검사 측에서도 뭐 제3자 개입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관이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양쪽에서 질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거기서 다 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손준성 검사 재판이에요.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 손준성 검사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증거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 포렌식했던 수사관의 면담 보고서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지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불러서 이제 물어보죠. 기분 좋게. 그 당시에 당신이 이렇게 말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지금 이 사건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그때 되게 재판 그때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재판 분위기 되게 황당무계했을 것 같아요. 법정 분위기가. 이게 그 말문이 약간 막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너무 나왔고요. 놀랐을 것 같아. 변호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참요. 그리고 그 재판을 보면서 느꼈던 건 그 수사관들이 자기들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자부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 뒤집는 말을 이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포렌식 수사관들은 자기네는 객관적으로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한 사람인데 이렇게 내 말을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잘못 엉터리 같이 보고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건 내 명예가 달린 일이다.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밝혀진 게 대검 수정관실이 컴퓨터 25대를 당시에 포맷을 했다.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공수사 일부, 그러니까 초기 수사팀이었던 공공수사 일부에서 근무했던 수사관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수사관이 그 당시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포렌식, 그러니까 수정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포렌식을 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 25대를 포맷하는 그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랑 사진이 나왔던 겁니다. 오, 예. 원래 공수처가 수사할 때 이 작년 11월이었죠. 그 수정관실 컴퓨터를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컴퓨터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버스에서 영상에는- 보도할 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포맷을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장면이 이후 그 상황이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뭐냐면요. 네. 수정관실에서 컴퓨터를 작년 8월 말에 이제 바꿔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후가 됐기 때문에 네. 컴퓨터를 좀 바꿔줘라라고 얘기를 해서 컴퓨터를 바꿨는데 그게 이제 8월 말경이었고 그리고 9월 초에 뉴스버스에 이제 저희 고발사주 보도가 나오니까 바로 그렇죠. 이제 컴퓨터가 다시 한번 교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 바꾼 컴퓨터를 10일 만에 또 포맷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 수정관실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정보관실일 텐데 여기에서 컴퓨터 25대를 바꾼 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또 포맷을 해버리더라 전격적으로. 이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인멸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지금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보통 저희가 이제 포맷을 하면 컴퓨터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USB나 아니면 포맷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 컴퓨터에 깔거나 아니면 USB로 이제 꽂아서 포맷을 하는데 네. 여기는 그 흔적을 안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를 뽑아서 그 저장 장치를 뽑아서 다른 컴퓨터에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포맷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맷했다는 기록 자체를 안 남기려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밝혀졌어요? 그것 또한 이제 공공수사 일부에서 그 초기 수사팀이 수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파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몽석 검사라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이거를 촬영을 한 게 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면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분은? 그때 그 포맷을 하는 그 장면을 어떻게 기록을 해두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보고를 해야 됐던 건지 뭐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보고를 해야 돼서 그걸 남겨놨던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포맷 추측하고 깨끗이 했습니다. 알려주려고? 네네네. 이몽석 검사는 지금 말씀하신 그 초창기 수사 멤버입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멤버입니까? 이몽석 검사는 수정관실에 있었던 검사입니다. 아. 수사정보 이제 이 담당관이었고요. 네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준성 검사랑 같은 그 입장에 있는 부서에서 거네요. 일을 하면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핸드폰으로 촬영해가지고 결국 증거를 남겨서 또 좀 밝혀지게 됐다.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네.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고서 그 다음에 컴퓨터 포맷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근데 왜 검찰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포렌식 수사관의 말을 왜곡해서 적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나요? 검찰에서는 지금 해명이 나오는 걸 보면 그 네. 여러 기사들에서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 텔레그램의 기본적인 구동 원리를 적어놨을 뿐이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관이 착각을 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렌식 수사관이 저희가- 착각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이 검찰이 주장하는 구동 원리를 기재해놨다라는 게 왜 면담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수사를 했던 뭐 검사분들한테 이제 뭐 전현직 검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구동 원리를 왜 면담 보고서에 넣어놓냐? 면담 보고서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이제 수사 보고서에
기재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왜 면담 보고서를 하면서 면담을 하면서 그걸 물어보냐. 어허. 이거는 해명이 이상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저도 뭐 검찰 기록 같은 거 뭐 수시로 맨날 보는 게 그 일인데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면 포렌식한 수사관이 있으면 포렌식한 수사관이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냥 내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왜 면담 보고서를 따로 작성했을까요? 원래 그 포렌식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없었나요? 기존 수사팀이 했었던 이제 보고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야 되니까 네. 이 사람을 면담을 한 거고, 그리고 면담 장소도 보통은 이제 조사실에서 하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날은 그분은 이제 부장검사의 검사실에서 그 조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은 없고요. 왜 그랬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장검사 방에서 하는 거, 부장검사가 수사관을 불러가지고 자기 방에서 면담하는 것도 너무 이례적이다라는 그렇죠. 이제 설명들은 있더라고요. 그거 원래 부장검사가 안 해요. 그걸 왜 부장검사가 건드립니까? 주임검사가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그런 거는 검사가 하지도 않아요. 검찰 사무계장이나 이 수사관들, 6급 검찰 수사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이상한데요. 자,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질문 사실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은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제3자가 껴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3자가 누군지 찾았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제3자가 있었다면 그 제3자에 대해서도 보통 이제 검찰이 기소하거나 기소할 때 보면 이 제3자가 누구인지 안 밝혀줘도 성명 불상자로 해서 이제 기소를 해놓고 그다음에 수사를 진행하는 걸 저는 그 많은 재판을 봤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본인들이 제3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지도 못했음에도 그냥 제3자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계속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정체는 밝히지 못하면서 제3자가 있었다, 뭐 누구였다, 혹은 우리가 더 수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 하나도 없이 그냥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있는 걸 확인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는 불기소다. 예. 무슨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참내원.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검찰 내부에서도 본인들이 수사해놓고도 이런 게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끄러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검찰 내부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거 확인한 게 있어요? 일부 이제 검사님들이랑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간 특수부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혹은 그간 검찰 제19 감사기에 문제가 드러나는 이 사건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정신 똑바로 박힌 일반적인 검사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고, 스스로가 정말 좀 통탄을 금치 못할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봅시다. 결국 중요한 게 고발 사주라는 거는 손준성 검사가 지금 현재 정황을 보게 되면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서 이거를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밝혀야 될 게 손준성 혼자 있느냐, 손준성 위에 뭐가 있느냐. 이거를 중간고리를 끊어가면서까지 밑으로 안 내려가게 하려고 끊어준 뭐 동기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네. 이거 왜 위에 윗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바가 있나요? 없죠. 윗선뿐만 아니라 지금 손준성 부장검사가 뭐 독단적으로 한 것처럼 마치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로지 손준성에서 그냥 끊어버리려고? 예, 근데 고발 사주 그 고발장을 보면요, 그 피해자가 딱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맞아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인데 그 부하 검사가 자신의 상관이 피해자로 돼 있는 고발장을 혼자서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너무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발 사주에서 핵심이 됐던 고발장 그 내용을 들어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 3명이 피해자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손준성 혼자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고발장 내용을 만들고 그냥 김웅에게, 물론 자기 친구였겠죠, 전달해서 이거 고발해라고 사주하고, 이게 과연 가능한 구조겠느냐, 검찰 상황에서.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 수정관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뭐 저희가 이제 또 단독 보도를 했지만 그 당시에 장모 대응 문건 리스트도 수정관실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맞아요. 판사사찰 문건도 그 수정관실에서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문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모았다면
이 사건만 따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도 이제 좀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취재하면서 뭐 또 추가적으로 좀 밝혀진 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인권 친화적인 뭐 기관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선칭을 하면서 그간 수사가 진행됐던 내용들이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랬죠.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제 공수처가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보기엔 판사님들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고 검사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역전되는 듯한 흐름이 저는 포착이 될 것 같은데 좀 느낌상 그렇습니까? 이 재판이 시작되면서부터 손준성 검사가 뭐 자기는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좀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분위기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지금 더 탐사라고 하는 그 매체의 강진구 기자 등을 비롯해서 이른바 청담동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고 탐사했던 기자들의 집에 압수수색이 지금 대여섯 번째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이루어졌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뭔가 좀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지금 김태형 기자가 소속되어 있는 뉴스버스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압력이 행사당해지거나 뭐 탄압되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나요? 좀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사실관계만 딱 맞춰서 쓰면 반대쪽에서도 그렇게 뭐 탄압을 하거나 뭐 억압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또 물론 여기 오시다가 너무 중간에 죄송하게 됐습니다만은 정말로 생생한 이 재판 관련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후속 취재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